항소를 했다는 거는 네. 그냥 그냥 조건 반사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소 이유서의 내용을 갖다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네네. 이유가 네.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소했다. 근데 이거는 네. 너무 프레임질 아니에요? 아니, 무죄 판결의 이유를 그냥 그대로 뒤집은 거예요. 네. 사실 오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딱 그거죠. 이재선 씨는 정신이 멀쩡했다. 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구 보건소장들한테 막 압박을 막 가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오인인 거고 네. 법리 오해는 이제 구정신보건법상 시장이 진단을 시키기 위한 2주의 입원 절차는 불가능하다. 예. 발견이라는 의미도 잘못 해석했다. 뭐 예. 이런 것들이겠죠. 예. 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확인했지만 네. 지금 얘네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친형의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가지고 네.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 문건을 본인이 고쳤었다. 그리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본인이 고쳐 쓰지 않았잖아. 아니 평가 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의사가 네네. 뭐 그러니까 이번 의견서를 진단을 갖다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서를 했던 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약간 이렇게 밑줄 쫙 해가지고 문구를 약간 수정했다 이런 말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식 표현을 써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한 걸 본인이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와,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해놓으면 예. 조울병이 전혀 없는데 예. 있는 것으로 마치 고치게 했다.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행정 절차상 좀 부적절한 용어라든지 예, 그냥 예. 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 이제 약간의 그런 디테일을 조금 수정했을 뿐인 것인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마치 이 평가 문건을 위조했다라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결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연하죠. 약간 그 행정 절차에는 맞지 않는 용어 사용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왜냐면은 행정법에 뭐 정통한 분도 아니고 그다음 의사니까. 맞아요. 그리고 행정 절차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정이 가능한 것인데 이거를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이거는 무슨 그 공문서 위조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검사들한테 묻고 싶어. 니들은 안 그러냐? 야, 니들은 부장검사님한테 맞아. 결제 받을 때 이런 거 안 나오냐? 검찰이 그럼 부장검사님이 공소장 내용 조금 고치면은 그것도 그러면 지금 부장검사가 공소장 내용을 고쳐 쓴 거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진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 거야. 아니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이 사람이 말을 들으면 이런 시도를 아예 하질 않아요. 이 말 듣는 사람이야 지금. 안인득이 상담 받았냐? 안인득이? 아니 지금 어머님도 못하는 거를 설득해가지고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만 그게 형을 위하는 것이다. 아니죠.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되게 웃긴 게요. 예. 나는 치료받을 필요 없어. 너 왜 나 정신병자 취급해? 막 이랬던 예. 사람들도요. 치료를 조금 받다 보면 예. 내가 치료가 필요했구나. 예. 그렇게 되는 그 환자분들 굉장히 많고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치료의 첫 단계가 나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하고 나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시작이 돼 벌써. 네,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진짜 절반은 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를 설득시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강제 진단도 필요한 것이고 입원 치료도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설득해서, 그러니까 이 검사가 정신질환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정신질환 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뭔가 알아보거나 주변 사람들 말로 들어보거나 이런 적이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뉴스도 안 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완전 나이브해. 가서 설득해가지고 치료 받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정신질환이겠어요? 그 정신질환자의 특징은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할지 받아야 하지 않을지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에 내내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주변에 그 증인들이 다 얘기를 했잖아. 자타의 위협이 있는데도 본인은 거부했었다. 그 얘기 다 했잖아. 심지어는 박인복까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재선 씨 부인까지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소 이유서에 이걸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 네네네. 근데 실제로 뉴스를 봐도 안인득 형이 얼마나 이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맞아요.
못했다니까. 상담을 거부했다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고. 그래 뻗어냈다니까. 밑집 할머니 살해한 그 예. 고등학생도 고등학생도 역시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약 챙겨 먹으라고. 예. 근데 약을 안 먹는다니까요. 예. 그게 가장 아이러닉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체 상해가 있는 분들은 치료할지 말지 본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정말 제정신으로 일단은 돌려놓은 다음에 그렇죠. 판단을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약을 먹으면 약간 제정신이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뺏는 셈입니다. 네. 약을 먹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런다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인 사람하고 일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약만 딱 끊으면 이상해져 사람이.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검사가 녹취록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녹취록을 제대로 들어봤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소연한지 아세요? 형한테? 그게 다 있어. 막 어머니 제발 말도, 좀. 어머니 말도 안 듣는데 동생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네.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 네. 누명을 썼다고 하는 것이 네. 평가적 표현이라는 걸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로 벌금형까지 내려졌는데 이게 왜 평가적 표현이냐? 이게 말이 돼요? 평가적 표현이라는 말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네, 이 맞아요. 평가적 표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쉽게. 그러니까 이 어떤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나의 느낌, 평가. 네,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하는 표현이 우리는 법률상으로는 엄격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지영 작가가 예. 이 모 씨한테 이 녹음 파일을 예. 실수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내 생각에는 거짓말인 것 같아 라는 예. 거에서 거짓말인 것 같아 이 이건 부분은 평가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실질적으로 하지만 보냈다 이건 또 사실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인 앞부분, 이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장에서는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뒤에 부분 결과적으로 나 이재명이 이 사건,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한 예. 것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약간 사실관계와는 좀 다르게 판단된 면이 있다라고 이제 본인의 느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것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평가적 표현입니다. 그것과 그러니까. 사실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나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은 네, 뭐 그때 우리는 사실은 뭐 문서 작성 중이 아니라 뭐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라든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단순히 그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런데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억울해요. 예. 이거를 우리가 사실이라고 볼 수는 사실을 이해하겠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뭐 벌금형까지 내려졌는데 이게 평가적 표현이 아니다 이 얘기는 그럼 전혀 이 얘기는 다른 범주의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완전히 다른 범주의 얘기를 이걸 섞어버리는 거야. 논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썼다. 근데 이게 어떻게 무죄냐? 여보세요. 네. 분명히 거기 나왔지만 아까 제가 잠깐 얘기도 했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게 지금 당장 돈이 꽂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할 때 있어서 내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걸 인지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환수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재판부가 무죄를 한 거예요. 네네.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저는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로 알고 있는데 개발 이익이라고 네, 했어요.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요 말하는 그런 이익이라는 게요 이퀄 꼭 돈입니까? 아니라니까. 이익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떤 신분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과 어떤 뭐 성적인 그거를 하는 것도 이익 제공이라는 성접대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성접대도 네.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익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것이 정확히 어떤 책정되는 액수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환수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환수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환수를 했다라고 볼 수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개발 이익이
최종적으로 성남시에 귀속될 것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명백하다면 이익을 환수했다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 이익금으로 얼마가 생겼는데 그 얼마를 성남시 계좌에 넣어놨다. 예. 라고 하면은 그것이 거짓말. 거짓말이 되는 허위 거예요. 사실. 네, 허위 사실이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이익이라는 것도 평가적인 개념이고요. 환수라는 것도 평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얼마 원이 입금됐다라는 차원이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의 홍보는 우리가 충분히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랍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미 재판부가 다 사실관계 다 확인했고 오인한 거 없어. 그리고 또 법리적인 해석도 다 했어. 끝났다고 사실은. 이걸 끝났는데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이게 도무지 뭐라고 해야 돼요? 정답 다 나왔는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정답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답이 다 이거 봐 여기 공식 있고 여기 해가지고 2번이라니까 그래도 1번입니다. 저한테는 제 마음속에서는 1번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뭐예요? 4가지 범죄 중에서 하나가 그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한 것은 자동으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시도한 적이 있느냐? 네, 한 적 없다. 한 적이 없으면 허위사실 유포도 아닌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보면은 검찰이 사실은 다른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없죠. 무엇보다요 검찰이 이번에는 진짜 조금 혼이 좀 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보이스 레코더 안에 있는 녹음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그런 증거들을 다 빼고 이건 저는 국가배상감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국가배상 청구해서 소재, 그러니까 위법행위, 검사의 위법행위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니까 국가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왜냐면은 유리한 증거든 검사는 유리한 증거든 불리한 증거든 모두 재판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수사 과정에서 객관 의무 위반.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게다가 이 부분이 너무나 결정적이었어요. 맞아요. 특히 그 이재선 씨의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 건강 상태, 요거를 판단하는데 너무나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제출을 안 하겠다고 막 사생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버틴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행동들 진짜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맞습니다. 너무 창피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령 말씀하신 대로 그 검사들이 했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이렇게 묻는다거나. 근데 국가의 책임 물으면 또 이상한 통과리들이 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확립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검사 당장 못 벗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한 거고, 그냥 뭐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판에서 무죄 받았으면 됐지, 뭐 굳이 뭐 검사까지 잡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 공직자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검사가요 이렇게 검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나중에 뭐 법무부 가가지고 행정직도 맡고, 뭐 검사 옷 벗고 나와가지고 변호사도 활동하다가 뭐 정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직 자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검사 경력을 계속 자기가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사람 정말 도덕적으로 법조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검찰에서의 그런 경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못 박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기억해둡시다. 그래서 이번 검사들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확실하게 기억해두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또 판단들에 동원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증거 숨기는 거는 옛날에 뭐 공안 정국 때 있었던 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전 답답한데 우리가 그 이재명 지사의 그런 어떤 무죄를 지금 계속 그 세금 낭비를 하면서 좀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 막 이렇게 또 뒤에서 막 추정하면서 막 계속적으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게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요, 이분 약간 좀 원로 변호사님이신데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해서 항소하면
국고 낭비죄를 물어야 된다고. 저도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 쓰는 거 아니냐. 이거 국고 낭비죄 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우리 김지혜 네. 변호사님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아니 근데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저는 맡겨주시면 제가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고 낭비로 좀 왜냐면은 이 검찰의 되도않는 항소가요. 이재명 지사 재판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무죄를 받은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증거도 없이 그냥 막 항소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왜냐면 그럼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인 다시 선임해야 되죠. 그 2심 진행하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구속기간 만료됐으면 뭐 풀려나겠지만 구속기간 만료 안 됐으면 뭐 계속 구치소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나중에 국가배상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검찰이요. 이거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죄 항소. 그다음에 내가 구형한 거에 절반 이하 항소. 그냥 이게 그냥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 검찰 조직의 보수성이라는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검찰이 어떤 정도로 그 매뉴얼에 얽매여가지고 진짜 막 기계적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냐면은 그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있어요. 그게 정보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을 무혐의 처분해버렸어. 그러니까 처벌을 안 했어. 그럼 나한테 궁금하잖아. 그렇죠. 분명히 나는 억울한데 왜 이 사람 무혐의 됐을까?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은 무조건 거부. 매뉴얼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법상으로는 이거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00% 이겨요. 근데 이기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변호사 비용 있잖아요. 그거를 국고에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행정소송 한번 제기돼서 검찰이 패소할 때마다 국고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계속해서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로 똑같이 이 항소에도 드러나요. 근데 물론 이 항소 부분은 약간 그 정보 공개 처분 거부보다는 좀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이런 사건들의 사례가 저는 심심치 않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증거도 없고 항소심에서도 더 다툴 부분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항소. 그냥 이게 검찰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따로 별도의 어떤 감독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검찰이 그러니까 항소를 할 건에서 했는지, 근데 항소를 해야 되는데 혹시 안 한 건지. 그다음에 검찰이 이런 공개 거부 처분 해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지 이거를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지 이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뭐 약간 그 변호사 협회에서도 얼마 정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 단체에서 몇 명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형식으로 꾸려서 그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 항소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고소를 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무리하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보겠다는데 솔직히 위원회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무조건 항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고 낭비죄를 물어보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일단은요 지금 당장 바로 약속드릴 수는 없고 법리적 검토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그 국민고발단을 모집을 한다는 것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국민고발단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잘못돼가지고 속상하신 일들도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따져서 그리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희가 가능한데 뭐 용기가 없어서 뒤로 물러나거나 전혀 그러진 않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드리길 정확하게 따져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봐도 이 성수대로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근데 저는 실패를 해도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2심에서도 20분 부를까요? 이런 지금 질문을 받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못해요. 이미 한 증언자는 또 안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증언이 굉장히 정말 너무나 부실했거나 뭐 아니면 꼭 필요한 증인인데 1심에서 안 나왔다거나 뭐 이런 정도만. 그래서
만약에 2심에서 증인 한 번 더 본다면은 100기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예. 혹은 이제 박인복 다시 한번 부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객관적 증거가 다른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겠는데 뭐 굳이 그게 그런 과정이 필요할까